조용한 밤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시 생각을 내려놓아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 역사 소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왕의 모습은 과연 실제 역사와 얼마나 닮아 있었을까요? 왕이 하하라고 말하면 정말 그날로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어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을 거라고 흔히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왕의 한마디가 곧 법이다라는 통념은 사실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의 뜻은 분명 어떤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계기가 될 수는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모든 과정을 곧바로 완결시키는 힘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절대적 권력을 가진 듯 보이는 왕의 말을 때로는 멈춰 세우고 때로는 방향을 틀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장치들을 조선시대의 실제 장면들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드라마에서는 왕이 용상에 앉아 신하들에게 단호한 명을 내리면 신하들은 일제히 엎드려 전하의 뜻이 곧 법이라며 즉시 움직이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마치 왕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나라의 모든 통치 장치를 즉각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조선의 법과 행정은 과연 이처럼 왕의 말 한마디로 뚝딱 만들어지고 즉시 시행되었을까요? 사실 조선에서 법과 행정은 단순히 왕의 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견고하게 절차로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전회의는 단순히 왕이 명령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신하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했죠. 그 핵심 내용들은 승정원이나 의정부 같은 핵심 관청에서 붓으로 꼼꼼하게 기록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회의록을 넘어 후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왕에게 안건을 올리고 왕이 이를 받아들여 제가한 뒤 다시 여러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 복잡한 과정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수많은 손과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왕의 뜻은 현실의 법과 행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왕의 말이 곧 법이 아니었다면 무엇이 그 거대한 정책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웠을까요? 사극에서는 왕이 어떤 정책을 선포하면 곧바로 온 나라에 시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 조선의 작동 방식은 사뭇 달랐습니다. 왕이 특정 사안에 대해 명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현실에서 집행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왕의 말이 진정한 법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주 길고 복잡한 관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왕의 뜻은 먼저 신하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와 비판을 거쳐야 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상소가 올라와 왕의 뜻에 반대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죠. 신하들은 단순히 왕의 말을 따르는 집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이 과연 백성에게 이로운지, 나라의 도리와 명분에 합당한지, 혹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엄격하게 가려내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왕이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신하들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혀 재검토되거나 심지어 철회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왕의 재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으니 왕의 명령은 결코 즉시 실현되는 맞는 열쇠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결국 왕은 명령을 내릴 수는 있었지만 그 명령이 즉시 집행되는 것은 제도적인 장치들 앞에서 늘 막힐 수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방에 수북이 쌓여 있는 상소문들, 그리고 왕 앞에서 굽히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신하들의 간언. 이때 왕의 얼굴에는 단순히 분노가 아닌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해도 제도와 신하들의 역할 앞에서 번번이 멈춰서야 했던 왕의 현실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왕의 뜻을 가로막았던 또 다른 강력한 벽, 바로 명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왕의 명령이 제도라는 벽 앞에서 어떻게 멈춰 섰는지 살펴보았죠. 신하들이 단순히 왕의 말을 따르는 집행자가 아니라 왕의 뜻을 거르고 때로는 맞서는 필터 역할했다는 것도 또 충분히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권위를 가로막는 또 다른 강력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지엄한 권위는 정말 아무도 침범할 수 없었을까요? 사극을 보면 왕이 한 번 내린 결정을 신하들이 감히 거스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심지어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만 같은 극적인 장면들이 종종 연출되곤 합니다. 마치 왕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인 양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그려지죠. 하지만 실제 조선시대의 왕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절대 권위라는 인식과는 사뭇 다른 또 하나의 견고한 벽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바로 명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도덕적, 사상적 장벽이었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왕의 마음대로 통치하는 전제군주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통치의 바탕에는 왕도 정치와 민본 사상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고, 이는 곧 국가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작용했습니다. 유교적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나라였기에 왕의 모든 정책과 결정은 반드시 명분이라는 거대한 잣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도덕과 의리에 맞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대의 명분 말입니다. 만약 왕이 이러한 명분의 선을 넘어서는, 즉 유교적 도리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린다면 신하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욕망을 공격하는 대신 왕의 결정이 과연 국가와 백성을 위한 명분에 합당한가라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며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임금의 뜻이 아무리 확고해도 명분이 없다면 한낱 고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백 명의 유생들이 성균관에서 수업을 거부하며 학업을 중단하고 권당, 심지어 궐문 앞에 모여 왕의 부당함을 목이 터져라 외치던 모습들을요. 그들은 왕에게 칼을 겨누거나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옳고 그름이라는 명분의 깃발 아래 왕의 결정을 뒤집으려 했던 것이죠. 백성은 강물이고 왕은 그 강물 위를 떠가는 배와 같다는 군주민수의 비유처럼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늘 왕의 귓가에 맴돌았을 겁니다. 결국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권력의 힘이 아니라 유교적 명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압력이자 백성의 지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던 셈입니다. 조선에서 왕을 멈추게 한 것은 칼이 아니라 백성과 하늘의 뜻을 대변한다고 여겨졌던 명분이라는 논리의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뜻을 가로막는 벽은 이처럼 거대한 명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또한 왕의 발목을 잡곤 했죠. 왕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그 의지대로 모든 것이 술술 풀려나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과연 왕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의 왕은 말이죠. 겉으로 보이는 강한 권력과 달리 통치 과정에서 수많은 현실적인 제약들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왕의 뜻이 아무리 확고하고 이상적이라 할지라도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했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민심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또 때로는 강력한 군사적 뒷받침이나 외적인 역량까지도 요구되었죠. 더욱이 외척이나 훈척이나 훈구 세력 혹은 치열하게 대립하던 붕닥하던 붕당 같은 강력한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변수였습니다. 왕이 특정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과연 그로 인해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거나 특정 세력의 맹렬한 반발로 종국이 불안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깊은 계산과 숙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왕은 단순히 명령을 하다라는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과 현실적인 여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통치자의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뜻을 굽혀 강력한 신하 세력과 은밀히 타협해야 했고, 때로는 국가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야심찬 정책을 백지화하거나 초래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민심이 들끓는다는 보고에 고개를 숙여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했죠. 이런 장면들이 바로 왕의 결정이 가능한 선택지 안에서만 움직였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왕의 개인적인 의지보다 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현실 정치의 벽은 왕에게 언제나 신중하고도 지난한 선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왕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인 세력들과 냉혹한 현실의 제약 조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내야 하는 말 그대로 최고의 조정자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확고한 뜻을 잠시 접어두고 강력한 신하 세력과 은밀한 타협을 시도해야 했고요. 때로는 국가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야심차게 추진하던 정책을 백지화하거나 아예 철회해야만 하는 상황도 맞닥뜨렸습니다. 또한 민심이 들끓는다는 보고를 받으면 고개를 숙여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장면들이 비일비재하게 펼쳐지기도 했죠. 이 모든 순간들은 왕의 결정이 결코 무한한 선택지 속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능한 선택지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 개인의 강한 의지나 이상적인 통치 철학보다 훨씬 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현실 정치의 벽은 조선의 왕에게 늘 신중하고도 지난한 선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극 드라마에서 보아왔듯 왕이 한마디를 내리면 곧바로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는 듯한 장면을 통해 왕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다는 쉬운 공식을 마음에 새기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조선의 왕은 그런 드라마 속의 절대 권력자와는 사뭇 다른 존재였습니다. 왕은 단순히 명령을 하다라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탱하는 굳건한 제도와 통치의 근간이 되는 명분, 그리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냉엄한 현실 정치라는 거대한 흐름 사이에서 매 순간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기 위해 고뇌하고 조정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내린 명령이 곧바로 국가의 법이 되고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논의와 상소, 때로는 강력 반대에 부딪히는 과정을 거치며 제가와 집행 라인을 통과해야만 했죠. 신하들은 왕의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라 왕의 뜻이 과연 백성과 나라에 이로운지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때로는 거침없이 간언하는 중요한 필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왕의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도 정치와 민본주의, 그리고 유교적 명분이라는 확고한 기준이 있었기에 왕이 그 선을 넘으려 하면 신하들은 칼이 아닌 명분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왕을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왕은 외척이나 훈구 세력, 혹은 치열하게 대립하던 붕당 같은 강력한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고요. 막대한 국가 재정이나 백성들의 민심, 그리고 군사적인 역량까지도 두루 고려하며 지금 이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과연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깊은 계산과를 거듭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제한, 제도적 제약, 명분이라는 사상적 제약, 그리고 현실 정치의 제약은 왕의 권력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는 종종 왕을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으로 기억하곤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왕은 앞서 살펴본 수많은 제약과 견제 장치들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제 기능을 하며 건강하게 작동할 때는 나라가 큰 혼란 없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죠.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왕은 물론이고 신하와 백성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흔들리며 위기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균형이 무너졌던 역사적 순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왕을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으로 기억하곤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왕은 앞서 살펴본 수많은 제약과 견제 장치들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제 기능을 하며 건강하게 작동할 때는 나라가 큰 혼란 없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죠. 그러나 때때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왕은 물론이고 신하와 백성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흔들리며 위기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균형이 무너졌던 역사적 순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고했던 균형의 순간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왕의 권위가 때로는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던 바로 그 정치적 현실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왕이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을까요? 우리는 사극에서 왕이 어떤 정책이든 마음만 먹으면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다고 쉽게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실제 역사 속 왕은 홀로 모든 것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강력한 외척 세력이나 훈구파 혹은 분당이라는 정치적 집단들이 존재했죠. 이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명분을 가지고 왕의 정책에 찬성하거나 격렬하게 반대하며 끊임없이 왕권을 견제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왕의 앞을 가로막기도 했고요. 또한 왕의 결정은 나라의 재정 상태, 즉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에 필요한 재정이 없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했으니까요. 백성들의 마음, 즉 민심 또한 중요한 요소였죠. 민심이 돌아서면 아무리 강력한 왕권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력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왕은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것을 넘어 과연 지금 이 정책을 밀어붙였을 때 나라가 심하게 흔들리지는 않을까? 백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와 같은 현실적인 계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왕은 절대적인 명령자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 사이에서 최적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최고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던 거죠. 때로는 자신의 뜻을 굽히고 신하들과 은밀한 타협을 시도하기도 했고 이미 발표된 정책을 백성들의 반발이나 재정난 때문에 철회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 세수가 부족해지거나 민생이 어려워 민심이 극도로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왕의 권위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마치 큰 배를 이끄는 선장이 바람과 물결, 그리고 배에 실린 짐의 무게까지 헤아려야 하는 것과도 같았을 겁니다. 결국 조선의 왕은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극을 보며 종종 왕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다고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드라마 속에서 펼쳐지는 다소 단순화된 공식에 불과합니다. 실제 조선의 왕은 결코 절대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제도와 확고한 명분, 그리고 냉혹한 현실 정치라는 세 가지
거대한 축 사이에서 매 순간 균형을 잡고 조율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권은 강했지만 그 강함은 결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수많은 제약과 견제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고 때로는 양보하며 나라를 이끌어갔던 것이 조선 왕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왕을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왕은 앞서 살펴본 수많은 장치들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명분적, 그리고 현실 정치적 장치들이 제 기능을 하며 건강하게 작동할 때에는 나라가 큰 혼란 없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죠.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 찾아오면 왕은 물론이고 신하와 백성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흔들리며 위기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균형이 무너졌던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왕을 둘러싼 다양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들이 제 기능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나라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렇다면 왕의 한마디가 곧 법으로 통하는 듯한 사급 속 장면들은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었을까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흔히 접하는 왕의 어명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는 통념은 사실 조선이라는 복잡한 시스템을 너무나 단순하게 바라본 시각일지 모릅니다. 왕이 내린 명령이 곧바로 모든 상황을 뒤바꾸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실은 수많은 절차와 사람들의 동의를 거쳐야만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조선시대의 왕은 그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절대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은 엄격한 제도적 틀 안에서 움직여야 했고 유교적 명분과 도덕적 정당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당대 현실 정치의 역학관계, 즉 강력한 신하 세력이나 백성의 민심, 그리고 국가의 재정 상태 같은 현실적인 제약들 속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고 조율해야만 했죠. 왕의 의지는 이 모든 요소들을 아우르며 신중하게 조율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왕의 뜻이 너무나 확고하고 강력해서 마치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대신들의 집요한 간언이 있었고 유생들의 상소가 빗발쳤으며 심지어는 백성들의 걸문압 시위까지 더해져 왕의 결정을 여러 방향으로 압박하곤 했습니다. 왕실의 권위와 국가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왕 스스로도 자신의 뜻을 굽히고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순간들이 적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 조선의 왕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세력과 의견을 조율하고 때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어가며 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하는 최고 조정자의 역할에 더 가까웠습니다. 왕의 결정은 결코 무한한 선택지 중에서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으며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를 찾아야 하는 고뇌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익히 들어온 왕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다는 말은 역사 속 조선의 모습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일부분만 강조된 쉬운 공식에 불과합니다. 실제 조선의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이 아니라 견고한 제도와 흔들림 없는 명분, 그리고 냉혹한 현실 정치의 제약들 사이에서 매 순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조정해야 했던 한 명의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왕의 모습을 이해할 때 비로소 조선의 역사를 더욱 깊이 있고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으로서의 왕은 사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보이지 않는 장치들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통치의 장치들이 제 역할을 다할 때에는 나라가 큰 혼란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지만
때때로 이 견제와 균형의 장치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왕은 물론 신하와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이 함께 흔들리며 위기에 직면하곤 했죠.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조선 왕실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왕이라는 자리가 결코 마음대로 명령하고 끝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잠시라도 해볼 수 있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선의 왕은 제도와 명분, 그리고 현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매 순간 멈추고 고민하고 선택해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이제 하루의 끝에서 그 고요한 고민의 흔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밤으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밤에도 역사의 또 다른 장면을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